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전기이론 블로그 게시물 이거 보면서요. 핵심 원리들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전기 기능사 시험 문제 풀이 형식이긴 한데 저희는 뭐 답만 찾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중요한 개념들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실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네.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냥 전기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에게 좀 알찬 지름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자료가 그 전기 이론의 기본 법칙들을 문제 형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각 문제의 핵심 원리가 뭔지, 또 그게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좀 짚어보면서 전기 현상을 보는 눈을 같이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삼상전력 측정인데요. 이전력계법이라는 방법이 소개됐네요. 이게 어떤 방법인가요? 좀 유용해 보이는데. 네, 이전력계법. 이게 이제 삼상회로가 산업 현장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데 이걸 단 2개의 전력계만으로 전체 유효 전력을 아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아, 2개만으로요? 네, 계산도 아주 직관적이고요. 두 전력계 지식값을 그냥 P1, P2라고 하면요. 이걸 그냥 더해요. 그러면 총 유효 전력 P가 됩니다. 그러니까 P 이퀄 P1 플러스 P2 와트 이거죠. 네네. 예. 예시에서도 P1, P2가 각각 200와트였으니까 뭐 그냥 더해서 총 400와트가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복잡한 삼상 전력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더하면 된다니. 아유, 편리하군요. 그럼 다음은 줄의 법칙인데요. 이건 이제 발열량 계산에 관한 거죠. H 이꼴 I 제곱 RT라는 공식이 나오던데 이 공식은 우리 일상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줄의 법칙, 이게 이제 전기가 어떻게 열로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거든요. H 이퀄 I 제곱 RT 공식을 보시면 열 발생량 H가 전류 I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아, 제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류가 조금만 세져도 열은 확 늘어난다는 뜻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기 쓸 때 따뜻해지거나 뭐 전기 히터가 방대우는 원리, 이게 바로 이 줄의 법칙이고요. 전기 안전 설계할 때 과열 방지하려고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니 생각보다 열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네요. 그럼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전력하고 전기 요금에 나오는 전력량,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헷갈리는데?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둘 다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데 그 시간 개념에서 차이가 나죠. 시간 개념이요? 네, 전력 P는 특정 순간에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단위는 워트고요. 반면에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단위는 와트시나 줄이고요. 그래서 W 이퀄 P 곱하기 T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아하. 중요한 건 전력량 W는 총 에너지 양이니까 H 이퀄 0.24W 같은 식으로 열량, 캘로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비율인 전력 P 자체는 시간 개념이 없어서 바로 칼로리로 환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순간적인 힘, 그게 전력이고 누적된 양이 전력량이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어서 전기가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흥미로운데요. 패러데이의 전기 분해 법칙,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패러데이 법칙은 전기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하거나 뭐 추출할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이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법칙입니다.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흘려준 총 전하량 Q, 그러니까 전류 I와 시간의 곱이죠. 이거랑 물질 고유의 성질인 전기화학당량 K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 식으로 쓰면 오메가는 KQ는 KIT 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많을수록 또 화학당량이 클수록 더 많은 물질이 나오는 거죠. 이 원리는 뭐 금속 정년이나 도금 같은 산업 현장에서 아주 정밀하게 물질량을 조절하는데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와, 전기로 물질의 양까지 조절할 수 있다니 이거 참 신기하네요. 다음은 코일 얘기인데요. 이상적인 코일 2개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M은 루트 L1, L2 이 공식이 있던데 이게 어떤 M이죠? 네, 상호 인덕턴스. 여기서 이상적인 코일이라는 건
한쪽 코일에서 생긴 자기장이 전혀 새어나가지 않고 전부 다른 쪽 코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 누설이 없는 상태. 그렇죠. 그때 상호 인덕턴스 M은 두 코일이 자기적으로 얼마나 가깝게 묶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M은 루트 L1, L2라는 건 각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1과 L2 값이 클수록 서로 주는 영향도 커진다는 의미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기술 있잖아요. 네네. 바로 이 상호 인덕턴스 원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무선 충전이 이 원리였군요. 신기하네요. 자석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자석 근처에 물체를 뒀을 때 자석이랑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그러니까 밀려나는 물체도 있다고요. 반자성체라고 하던데 좀 특이해요. 네, 맞아요. 반자성체. 대부분의 물질은 자석에 약하게 끌리거나 상자성체, 강하게 끌리거나 강자성체, 아니면 별 반응이 없는데 이 반자성체는 오히려 자석에 의해서 약하게 밀려나는 성질을 보여요. 밀려난다고요? 어떤 것들이 그렇죠? 네, 물이나 구리, 금 같은 물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외부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아주 약하게 자화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일상에서 느끼긴 좀 어렵지만 물질의 중요한 전기적 특성 중 하나입니다. 물도 자석에 밀려난다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자, 이제 전지로 넘어가 보죠. 충전해서 다시 쓰는 2차 전지 예시로 니켈 카드뮴 전지가 나오네요. 우리가 요즘 쓰는 전지들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아, 니켈 카드뮴. NCD 전지요. 네, 그게 예전에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나 그런 기기에 많이 쓰였던 대표적인 충전식 전지, 즉 이체 전지입니다. 아, 옛날에 쓰던 거군요. 네, 한 번 쓰고 버리는 망간 건전지 같은 1차 전지랑 다르게 방전된 후에 다시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물론 요즘은 리튬 이온 전지를 훨씬 많이 쓰지만 니켈 카드뮴은 2차 전지의 중요한 역사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진공 속에서 두 전하 플러스 Q1이랑 마이너스 Q2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쿨롱의 법칙. 이건 이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 그러니까 정전기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 힘 F의 크기는 두 전하련의 곱에는 비례하고요.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아, 이것도 제곱의 반비례. 네, 그렇죠.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확 약해지는 거죠. 공식은 F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Q1, Q2, R제곱 N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는 플러스 Q1과 마이너스 Q2니까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전역계법부터 시작해서 쿨롱의 법칙까지 이 블로그 자료를 통해서 전기이론의 여러 핵심 원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냥 공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랑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좀 짚어보면서 당신의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룬 이 기본 원리들이 사실 더 복잡한 전기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되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충전식 2차 전지,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 이 둘 사이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편의 문제를 넘어서 에너지 효율이라던가 자원 재활용이라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좋은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